1998년 10월 11일 오전 7시경 신문 배달부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그 집의 아저씨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와 배달부와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타이베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외딴 곳이라 길이 익숙하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관문 입구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빨간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문 배달부는 몇 차례 그 가족을 불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배달부는 이웃집으로 간 뒤 이웃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자 부부는 거실에서 쓰러져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혈흔은 거실 사방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부부는 총 112곳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팔과 팔꿈치에 방어운이 남아 있었고 남성은 10곳, 여성은 무려 13곳의 방어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와 범인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혈흔이 묻은 여러 개의 발자국을 채취했고 사후 대조 결과 부부의 발자국과 신원 미상의 발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3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남성은 롤렉스 시계를 여전히 차고 있었지만 현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웃들은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개 짖는 소리는 물론 싸움 소리나 고함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대형견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강도 살인이었다면 대형견들이 짖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웃들은 모두 그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친척들에 따르면 그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 린칭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하루 종일 조사하는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아들의 자동차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린칭회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밤 린칭회는 집에 있었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었다고 말했죠. 한편 경찰은 2층에 있는 린칭회의 침실에서 린칭회의 가족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혈흔이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에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린칭회가 범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린칭회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린칭회의 부모는 현지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투자도 병행해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전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고 이혼 후 딸들은 전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후 린칭회를 낳았고 사실상 외동아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부부는 넉넉한 경제적 여건으로 아들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린칭회가 중학교 때 부부는 등하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도 사주었고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스포츠카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린칭회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린칭회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5년제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린칭회는 그곳에서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그만두게 됩니다. 경찰은 린칭회의 행방을 알 수 없자 그가 나타나길 바라며 강도 살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인 아침 7시경 린칭회와 친구 3명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린칭회의 모습은 마치 부모가 남인 것 마냥 침착하고 태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따로따로 신문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그들은 같은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10월 10일 저녁에 집에 있었지만 밤 11시경 린칭회의 차를 몰고 양밍산과 해변으로 놀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침에 TV를 보았고 집에 일이 생긴 걸 알아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리 입을 맞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심리전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은 4명을 큰 강당으로 데려갔고 네 구석에서 동시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강당에서 그들은 멀리서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경찰이 무엇을 물었는지, 친구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신의 한 수는 곧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4사람은 불안해하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 4명의 손톱에 검붉은색이 묻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대해 린칭회는 양밍산에서 모기에 많이 물렸고 긁었을 때 핏자국이 남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손톱에 남은 검붉은색 부분을 채취하였고 혈흔 검사 결과 사건 현장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들은 한 명씩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2명의 공범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2사람을 체포하게 되었고 린칭회는 무려 5명의 친구와 함께 부모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린칭회는 수옌저와 약 1년 동안 알고 지냈고 다른 3 소녀와는 만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라이잉위와는 만난 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끈끈하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사건 얼마 전부터 라이잉위와 수옌저는 린칭회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셋 중 누구도 일하지 않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었죠. 린칭회의 부모는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종종 수옌저와 라이잉위 앞에서 아들을 꾸짖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린칭회는 모멸감을 느꼈고 부모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10월 3일 린칭회는 자신의 집에서 5명의 친구에게 부모를 제거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5명의 친구들 모두 그의 부모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부모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린칭회의 부모에게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도록 한 다음 그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염화칼륨 주사로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를 차로 옮기고 차를 산 아래로 밀어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하자고 제안하였죠. 조스이는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고 린칭회는 그녀에게 수면제와 염화칼륨을 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과 8일에 조스이는 수면제와 염화칼륨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잉위와 수옌저는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미리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6시경 6명은 2층 린칭회의 방에서 부모의 살해에 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린칭회와 수옌저는 1층 거실에서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나머지 4명은 린칭회의 방에 머물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린칭회의 부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린칭회가 한심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민망한 수옌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린칭회는 아버지에게 혼난 것이 매우 화가 났고 계획에 따라 부모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모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고 린칭회는 수면제 가루를 꺼내 부모에게 드릴 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약을 탄 차는 파랗게 변했고 부모의 의심이 두려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린칭회는 강도살인으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오후 11시경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린칭회는 부모가 잠들었는지 2차례나 확인했습니다. 10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결국 공격은 시작되었고 린칭회의 부모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안은 혈흔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후 6명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을 불태우기로 결정합니다. 린칭회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12병의 알코올을 발견했고
나머지 5명에게 나눠주고 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린칭회는 라이잉위를 자신의 방으로 보낸 뒤 짐을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린칭회는 밖으로 나가 가스 2통을 가져왔습니다. 한 통은 2층으로 옮겼고 한 통은 거실에 두었습니다. 린칭회와 수엔저는 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잠들기 전 갈아입은 옷과 가방을 뒤져 약 1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새벽 3시경 6명이 차에 타기 전에 린칭회는 수엔저에게 주방 옆문으로 불을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엔저는 불을 붙이는 신용만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결국 불은 타오르지 않았고 사건 현장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이후 6명이 탄 차량은 공중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몸에 묻은 혈흔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4시경 류이순과 조스이는 차에서 하차했고 오전 7시경 4명은 중리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4명은 호텔을 나와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고 그들은 택시를 이용해 그날 밤 신주시의 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새벽 4시경 그들 4명은 호텔에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류이순과 조스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4명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5명의 공범에 대한 형량은 수엔저는 15년 10개월, 라이잉위는 10년, 류이수는 5년, 장유루는 14년, 조스이는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린칭회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칭회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